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17조 계약의 체결에 대해서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계약이 체결되면 이때의 계약은 사법상의 계약으로 봅니다. 16조에 따른 협의에 따른 계약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판례는 16조든 뒤에 나오는 사업인정 이후에 26조에 따른 협의든 마찬가지로 사법상 계약으로 봐요. 반면에 우리 대부분의 교수님들은 우리는 학설 또는 통설이라고 하죠. 통설이라고 하면 이제 학계 이제 우리는 소수견해, 다수견해, 통설 뭐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통설은 단순히 다수견해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학설들을 통설이라고 부르거든요. 아무튼 통설에 따르면 학계에서는 26조의 사업인정 이후의 협의는 공법상의 계약으로 봅니다. 아무튼 계약은 계약이고, 계약으로서의 뭐이 계약 자유의 원칙이라든지 계약이랑 관련된 대부분의 그런 건 적용이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6조의 협의와는 성격상 다르다. 왜냐하면 16조 협의에서는 제가 지난 시간 설명드렸듯이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을 때 그 다음 스텝으로 넘어갈 수가 없어요. 반면 26조의 협의는 이미 사업 시행자가 사업 인정을 받음으로 인해서 수용권이라는 권한을 부여받은 상태란 말이에요. 그 상태에서 협의를 하고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재결 단계로 넘어가면 됩니다. 그 이후에 아무튼 강제력이 수반되는 재결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16조 협의와 26조 협의는 전혀 다릅니다. 사업 인정이 있고 없고, 수용권이라는 권한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성격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사업 시행자는 사업 인정을 받고 나면 일종의 행정청의 지위를 갖는단 말이죠. 좀 더 이제 기존의 민간 기업이다가 퍼블릭한 영역으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공익 사업에 국한해서, 그 사업에 한해서는 퍼블릭한 공적인 공권력 행사를 할 수 있는, 네, 그런 사업자가 된단 말이죠. 그 상황에서 하는 협의는 그 이전의 협의와는 다르다. 네, 법적인 지위도 다르고 그 이후의 상황에서 이제 뭐 수용 재결로 넘어갈 수 있다는 그런 것도 다르다. 그래서 이제 공법상 계약으로 봅니다. 하지만 일단 우리 이제 16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법상 계약으로서 사법이라고 하는 거 이때 공과 사 할 때 그 사입니다. 프라이빗 할 때 사. 네. 우리 사법이라고 하면 보통 사법이라고 하면 어 주로 이제 제가 이제 사투리를 좀 써볼까요? 사법은 사법부를 할 때 사법이고요. 사법, 사법. 죄송합니다. 사법이라고 우리. 이거는 약간 그렇게 부르는 것 같아요. 이제 교수님들도 그렇고, 저희 교수님은 서울 사시고 독일에서 유학하시고 그런 분인데 사법, 사법 이렇게 부르시더라고요. 네, 아무튼 사투리가 아닙니다. 죄송해요. 아무튼 사법, 이 사법 할 때 이 사는 우리가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사법부 할 때 사법은 판사님, 판사, 이제 법원을 사법부라고 하고, 사법 할 때 제가 지금 무슨 말하는지 알겠죠? 사법 할 때 사는 민간 할 때 그 사입니다. 사기업 할 때, 공기업 사기업 할 때 그 사예요. 쓸데없는 얘기 그만하고 판례로 가볼게요. 판례. 우리 판례는 손실보상금에 대한 당사자 간의 합의가 성립된 경우, 그 합의 내용이 우리 보상법상의 손실보상 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추가로 손실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 일단 합의를 했다면 계약을 한 거잖아요. 당사자 간의 의사가 합치를 본 게 되는 거죠. 당사자 간에 조금 불리하지만, 예를 들어 이런 거죠. 토지 소유자가 내가 보상금 좀 더 받고 싶지만 그냥 빨리 지금이라도 조금 적게라도 빨리 받고 당장 현찰로 일시불로 받고 나가서 다른 데 투자하는 게 낫겠다라는 판단을 해가지고 미리 보상금 받고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집에 가서 보니까 잠이 안 오는 거죠. 돈 더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특히 며칠 이제 몇 달 지나서 몇 주 지나서 옆집 사람들 이야기가 들려오는 거예요. 야, 옆에 사람들은 뭐 해가지고 법 가지고 뭐 아들이 변호사라 가지고 뭐 따지고 들어가가지고 보상금 더 받았대 라는 소식을 듣는 순간 얼마나 열받겠어요. 잠이 안 오겠죠. 그렇다 하더라도 당사자 간 합의를 했다면, 설령 그 합의의 내용이 우리 토지보상법에 정해놓은 뭐 보상법 시행규칙이나 이런 데 정해놓은 그 보상 금액보다 적은 경우를 하더라도 추가로 손실보상금을 청구할 수는 없다. 네, 우리 판례가 옛날 판례도 아니에요. 2013년 최근 판례죠. 10년 전이면 최근입니다. 아무튼 내용을 읽어볼까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취득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법. 드디어 등장을 했네요. 판사님들도 공익사업법이라고 하는 판사님들이 있습니다. 이런 공익사업법에 의한 보상 합의는 공공기관이 사경제 주체로 수행하는 사법상 계약의 실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당사자 간의 합의로 같은 법 소정의 손실보상 기준에 의하지 아니한 손실보상금을 정할 수 있으며 계약이니까. 우리 지금 밑에 하면 계약 자유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당사자 간의 의사는 자유롭게 개진될 수 있어야 되고 그 계약에 그로 인해서 이제 당사자 간의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그 합의된 내용이 뭐 사회통념상 뭐 이러이러해서 우리 민법 1차 민법 하셨죠. 아무튼 계약이 무효로 되는 사유들이 있잖아요. 뭐 통정 허위가 있다든지 뭐 차고 사기 강박이라든지 뭐 그런 경우 있죠. 그런 게 아닌 이상은 계약 자유의 원칙에 따라서 그 계약은 구속력을 갖는다. 유효하다. 설령 토지부상법에 정한 손실보상 기준이랑 맞지 않는다 하더라도. 계속 가보겠습니다. 손실보상금을 정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이 같은 법이 정하는 기준에 따르지 아니하고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를 했다 하더라도 그 합의가 착오 등을 이유로 적법하게 취소되지 않는 한 유효하다. 당연한 이야기죠. 계약이니까. 따라서 공익사업법에 의한 보상을 하면서 손실보상금에 대한 당사자 간 합의가 성립하면 그 합의의 내용대로 구속력이 있고 그 합의의 내용대로 구속력이 있는 거예요. 보상금에 대한 합의 내용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맞지 않는다 하더라도 합의가 적법하게 취소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추가로 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 합의했으니까.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당연한 이야기죠. 계약은 자유롭게 그리고 자유롭게 이루어진 계약은 존중되어야 한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답안지 문장. 판례는 공익사법상 협의에 대해서 사업상 계약으로 보면서 계약 자유의 원칙에 따라서 당사자 간 합의로 토지부상법에 따른 손실보상을 이렇게 했다. 뒤에 있는 문장은 빼도 되고 넣어도 되고 상관없는 내용입니다. 아무튼 이 정도 하면 한 4줄 정도 나올 거예요.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고 이 협의의 내용과 가지고 뭔가 걸고 넘어진다면 계약 자유의 원칙을 꼭 언급하시기 바랍니다. 밑에도 계속 볼게요. 수용 재개를 있은 이후에도 토지 소유자와 사업시행자가 협의해서 계약 체결을 할 수 있다. 참고로 제가 밑에 판례 번호 넣어놓잖아요. 이걸 제가 찾아보셔도 상관없는데요. 굳이 그럴 이유가 있을까? 가끔씩 이제 판례 번호를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외워야 된다는 분들이 계시죠. 그렇게 해서 이제 엄청난 고득점을 받으신 분도 있다고 들었고 그랬는데 이게 제 생각에 제 사견인데 그분들은 판례 번호까지 외워서 적었기 때문에 고득점을 한 게 아니고요. 원래 고득점을 할 수 있는 사람인데 판례 번호까지 외울 정도로 공부를 열심히 하신 분이라서 굳이 판례 번호 그렇게 안 적었어도 이미 고득점 할 수 있었던 사람일 거예요. 제 말 이해되시죠? 판례는 이런 거 외워서 쓰는 게 아닙니다. 키워드만 외우면 돼요. 키워드와 판례의 논리, 그 결론으로 가게 되는 그 논리, 그걸 알면 됩니다. 판례의 문구를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외울 필요는 없다. 다만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외우면은 물론 판사님들이 쓰는 표현이나 교수님들이 쓰는 표현이나 비슷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판례가 쓴 표현을 그대로 가져다 쓰면 교수님들한테 익숙한 표현이에요. 그럼 교수님은 당연히 오케이 하면서 스무스하게 넘어가게 되겠죠. 그 정도의 장점인 거지.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외운다? 너무나 시간이 아깝습니다. 그 시간에 실무나 이론 열심히 하세요. 요걸 판례를 봐야 되는데 수용 재결 이후에도 협의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수용 재결이 있었는데 수용의 개시일이 한 2년 이후다. 재결이 있었는데 재결서를 딱 보니까 이런 경우 종종 있습니다. 뭐 사업이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아무튼 수용의 개시가 2년, 3년 이후로 이제 개시일이 딱 확정이 된 경우에 가끔씩 토지 소유자나 관계인이 빨리 돈 받고 나가야 되는 상황도 있단 말이죠. 급전이 필요해가지고 돈이 빨리 필요해가지고 이런 경우에 협의를 다시 한번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돈 좀 적게 받을 테니까 아니면 지금 당장 나갈 테니까 돈 좀 더 줄 수 있겠느냐. 사업시행자한테 딜을 거는 거죠. 그러면 사업시행자 입장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진행하면 좋잖아요. 그래서 오케이 우리가 내일 만약에 한 달 이내에 나간다면 우리가 재결에서 정한 것보다 한 1억 더 1억 더 줄 테니까 빨리 나가라. 오케이 하고 협의 볼 수 있죠. 계약 자유의 원칙에 따라서 가능한 겁니다. 읽어볼게요. 판례 읽어볼게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토지보상법은 공익사업법은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우선 협의 취득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협의가 성립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을 때 수용 재결 취득 절차를 밟도록 예정하고 있긴 하다. 절차적으로 협의 먼저 하고 그 이후에 재결을 하라고 법에 만들어 놓긴 했다. 그렇지만 일단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을 했다 하더라도 수용 재결을 했다 하더라도 사업시행자로서는 수용 또는 사용이 개시일까지 재결한 보상금을 지급 공탁하지 않음으로써 재결의 효력을 상실시킬 수가 있다. 일단 이거는 제껴놓고요. 그런 점 그리고 토지 소유자 등은 수용 재결에 대해서 이의를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보상금의 적정성 여부를 다툴 수 있는데 그 절차에서 그 소송이나 이런 걸 하면서 그 과정에서 임의로 합의를 할 수도 있는 점 그리고 공유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통해서 공공복리를 증진하고 재산권을 적정하게 보호하려는 토지구성법의 입법 목적에 비추어 보더라도 여기까지는 이제 판사님이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 판사님이 있고 재판 연구관이라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판사님들도 이제 세 분이 동시에 이제 법정을 진행하시고 그 중에 막내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이런 것들을 작성하시는데 아무튼 이러이러한 점을 비춰볼 때 수용 제기를 있은 이후에 사법상 계약의 실질을 가진 협의취득 절차를 금지해야 될 별다른 필요성을 찾기 어렵다. 이게 핵심입니다. 이러저러한 거 입법 목적이든 뭐든 고려를 해보면 야 이거 재결이 있었다고 해서 자기들끼리 합의 보고 빨리 진행하겠다는데 막을 실익이 있을까? 없거든요. 아무튼 이런 걸 종합해 보면 토지소유위원회 수용제기를 쓴 이유로 하더라도 이렇게 해서 임의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정리하면 판례는 공익사법상 협의에 대해서 사업상 계약으로 보면서 관련 법령의 취지, 법칙 등을 고려할 때 설령 수용제기를 쓴 경우라 하더라도 당사자 간의 협의를 통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 이 정도로 요약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는 계약 체결에 대해서 협의 이후 계약 체결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시행규칙을 위반하여 잘못된 평가 기준을 적용한 경우에는 과부조금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다. 무슨 얘기인지 보면요. 사실은 이렇게 하면 오해가 있어요. 판례는 공익사업법상 협의에 대하여 그러니까 이 판례가 판사님들이 저는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말하는데요. 판사님들은 누구보다도 논리적으로 국어적으로 훌륭하게 글을 쓰실 수 있는 분들인데 반대로 누구보다도 글을 잘 못 쓰신다. 왜냐면 논리적으로 완벽해야 되기 때문에 일말의 반박의 여지조차 없을 정도로 논리적으로 완벽하게 써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생활 용어랑은 좀 다르게 표현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아는 사람이 아니고서는 우리 같은 전문가가 아니고서는 판례를 봤을 때 일반인들은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해설이 필요한 거예요. 제가 우리 수험생들한테는 제가 해설을 해드리죠. 판례는 공익사업법상 협의에 대하여 사업상 계약으로 보면서 계약 자유 원칙에 따라서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과부족 금액을 청구하는 내용을 약정을 할 수 있다. 고 판시했다. 그리고 그 약정을 통해서 나중에 봤더니 과부족금이라고 하는 건요. 과부족 금액이에요. 협의를 하면서 계약서에다 특약을 넣는 거예요. 지금 일단 이 금액의 협의를 보는데 설령 나중에 뭐 특수한 나중에 다른 사정이 발견이 되어서 과도하게 보상금이 지급된 경우 또는 부족하게 보상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차액에 대해서 뒤늦게 이후에라도 청구할 수 있다라는 특약을 넣을 수 있다. 왜냐하면 사업상 계약이니까 계약 자유의 원칙에 따라서 법이 정하지 않은 내용이지만 과부족금에 대해서 특약으로 약정을 넣었다면 그건 인정된다. 그리고 그러한 특약을 넣은 약정을 바탕으로 추후에 나중에 살펴봤더니 야 니네가 보상금 우리 협의한 보상금이 좀 잘못된 것 같은데 왜냐면 니네가 우리 법을 위반해서 이렇게 니네가 잘못했더라. 그러니까 과부족 금액을 얼마가 되니까 우리한테 토해내라 라고 요구를 할 수 있다. 무조건 되는 게 아니에요. 협의를 했으면 설령 과부족금이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왜? 합의가 성립된 경우 합의 내용이 우리 법에 나와 있는 손실보상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추가로 청구할 수는 없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약을 넣어서 야 니네가 만약에 니네가 잘못해가지고 보상금이 과부족금이 발생했다면 서로 그냥 주기로 하자 라고 약정을 했다면 그 약정을 바탕으로 청구를 할 수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내용을 굳이 설명할 실익은 없을 것 같네요. 넘어갈게요. 협의취득 시 이렇게 이것도 마찬가지. 판례 이거 요약된 거 한번 보겠습니다.
채무 불이행이나 매매대금 과부조금에 대한 지급 의무를 약정할 수 있다. 네. 그리고 그 약정된 그 약정을 바탕으로 이런 것들을 요구할 수 있다.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18조는 법이 없어졌어요. 18조 삭제. 이렇게 하면 사업 준비 단계가 끝이 납니다. 이제 사업 인정 단계로 넘어가요. 사업 인정 단계. 사업 인정 단계는요. 19조부터 시작입니다. 19조는 보겠습니다. 토지 내 수용 또는 사용이라는 제목이고 1항 사업 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이 법에 의해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네. 핵심은 필요하면입니다. 그리고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우리 이제 좀 예민하게 봐야 되는 표현 중에 하나가 필요거든요. 필요는 숨어있는 말이 필요, 최소한. 뭘 최소화하느냐? 침해를. 필요하면 꼭 필요한 그만큼만 제한을 가해라. 그리고 침해를 최소화해라. 너무 좀 당연한 이야기죠. 공익사업을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소유권을 빼앗아가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남의 땅을 쓰지 못하게 예를 들어 뭐 개발 행위를 하려고 뭐 건축 허가를 받으려고 막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공익사업 하겠다고 올스톱 시켜버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 가급적이면 그 침해를 최소화해라. 그리고 필요하지 않은 부분은 침해하지 마라. 그런 내용이 여기 필요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가보겠습니다. 필요하면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 사용할 수 있다. 이 법에서 정하는 바가 아니라면 수용 사용할 수 없다 입니다. 계속 가볼게요. 공익사업에 수용되거나 사용되고 있는 토지 등은 특별히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다른 공익사업을 위해서 수용 사용할 수 없다. 이거는 기존의 토지인데 기존의 공익사업에 사용되고 있는 토지, 기존의 공익사업에 의해서 수용 사용되고 있는 토지 등은 특별히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다른 공익사업을 위해서 새로운 공익사업을 위해서 수용 사용할 수 없다. 반면 다만 특별히 필요한 경우라면 수용 사용할 수 있다가 되겠죠. 특별히 필요한 경우라고 하는 거는 기존 공익 사업에서 수용 사용되고 있는 토지 등은 당연히 기존 사업을 통해서 얻어지는 공익이 있겠죠. 이거 대비 뉴 공익이라고 할게요. 새로운 공익. 이 두 개를 비교했을 때 후자가 더 크면 후자가 더 큰 경우에는 우리가 특별히 필요한 경우라고 보고 하는 거죠.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기존에 뭐 국방부에서 공군 뭐 이제 활주로로 쓰고 있던 부지가 있었는데 거기에 공군 부대가 없어졌다면 그 활주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래서 그 활주로 부지를 새로운 거기다가 뭐 다른 걸 하려고 새로운 공익 사업을 거기서 진행하게 된다면 기존에 이제 공군 부대 활주로로 쓰고 있던 부지는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 해당해서 새로운 공익 사업으로 쓰는 게 더 큰 공익을 달성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경우에 수용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우리 법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특별히 필요한 경우라면 수용할 수 있다가 아니고 특별히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수용 사용할 수 없다. 우리 법은 항상 원칙을 담고 있어요. 원칙적으로 이렇다. 다만 특별히 필요한 경우라면 새로운 공익이 더 큰 경우라면 수용 사용할 수 있다 입니다. 계속 가볼게요. 관련 판례 헌법 23조 3항 우리 법의 모태가 되는 헌법이죠. 나중에 이제 헌법 조문도 따로 이제 지금 우리 공익사법을 보고 있듯이 헌법 조문이랑 행정소송법이랑 행정절차법이랑 몇 개 조문들 따로 살펴볼 거예요. 아무튼 헌법 23조 3항의 공공필요는 공익성과 필요성으로 구성이 된다. 제 답안지 문장을 먼저 보고 이 헌재 판례거든요. 답안지 문장을 먼저 보고 위에 걸 볼게요. 판례는 헌법 23조 3항의 공공필요에 대하여 공익성과 필요성으로 구성된다고 판시하였다. 또한 공익성에 대해서는 개발법률의 입법 목적 사용 내용 등을 이거 사용 내용이 아닌데 사업 내용인데 사업 내용 등을 고려하고 그 사업 시설에 대한 대중의 이용, 접근 가능성도 고려해야 된다고 하였으면서 왜냐면 공익 사업이니까 특정인들만 쓸 수 있는 시설이라면
그리고 그런 시설을 짓는 사업이라면 그걸 공익사업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없죠. 아무튼 대중의 접근 가능성도 고려해야 된다. 이게 공익성과 관련된 이야기였어요. 그리고 필요성에 대해서는 수용을 통해 달성하려는 공익과 그로 인한 사인의 재산권 침해 사이의 비교역량에서 공익의 우월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네, 그렇다. 공익성과 필요성 볼게요. 헌법 23조 3항에서 규정하는 공공필요는 국민의 재산권을 그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라도 취득해야 될 그 정도의 공익적 필요성을 말하는 거예요. 이 문장으로 보면 정말 뭔가 좀 느낌이 좀 다르지 않나요?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고 있던 그 공공성과 필요성이랑 좀 느낌이 다르지 않나요? 아무리 공익적인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타인의 재산권을 주기 싫어하는 사람의 소유권을 강제로 빼앗을 정도로 그 정도로 공익적 필요성이 있어야지 수용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아무튼 그 정도가 돼야지 우리 공익사업법에서 말하는 공익사업으로서 우리 법 4조의 1호부터 8호까지 나오는 그런 사업일 수 있다. 그렇지 못한 사업은 사실은 수용을 하면 안 된다. 뭐 그런 것입니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공공필요의 개념은 공익성과 필요성으로 구성되는데 공익성은 이렇게 뭐 공용 수용을 허용하고 있는 개별법의 입법 목적 사용 내용 사업이 입법 목적에 이바지하는 정도를 고려하고 특히 그 사업이 대중을 상대로 하는 영업인 경우에는 그 사업 시설에 대한 대중의 이용 접근 가능성도 아울러 고려해야 한다. 여기까지가 공익성이고 필요성 인정되려면 공용 수용을 통해 달성하려는 공익 그로 인해서 침해당하는 사익 간의 이익의 형량에서 사인의 재산권 침해를 정당화할 정도의 그 정도의 공익의 우월성이 인정되어야 된다. 사업 시행자가 사인인 경우에는 그 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획득될 수 있는 공익이 현저히 해태되지 않도록 보장하는 제도적 기회를 갖추어야 한다. 그러니까 사업 시행자가 사인인 경우 뭐 민간 기업들이 사업을 하는 경우도 있죠. 실제로도 보면 뭐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공익이 우리 뭐 어려운 혜택 이런 거 모르는 채로 합격을 하도록 해요. 아무튼 모럴 해저드를 방지할 수 있도록 제도적 교육을 미리 갖추고 있어야 된다. 사업 시행자들이 공익에 기여하도록 사업을 해야 되지 자기 사익을 추구하는 식으로 공익사업을 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사업 시행자는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거든요. 공익사업을 진행하면서 단순히 공익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걸로 그치는 게 아니라 그로 인해서 얻어지는 개발이익이라고 부르는 뭐 사업 시행자가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LH에서 뭐 이제 택지 지구를 만들고 상업 업무 시설을 지구를 만든 다음에 그 지구를 분양한단 말이에요. 택지 지구를 뭐 이제 네모 반듯하게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한테 공공 분양을 해요. 그때 그 공공 분양 금액에 대해서 통제를 해라. 통제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놔라. 왜냐면 공익사업이라고 해서 강제로 소유권을 빼앗아 놓고 그 이제 남한테 팔 때는 엄청나게 비싸게 팔아버리면 이거는 공익사업이라고 볼 수 없는 거 아니냐. 오히려 자기네 사적 사업인데 우리 법을 악용하는 모럴 해저드가 되는 거 아니냐. 도덕적 해이가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런 걸 방지할 수 있는 제도를 미리미리 만들어 놔라. 라는 그런 헌재 내용이에요. 굉장히 헌법재판소 재판관님들 훌륭하시죠. 모두가 그런 건 아니지만 내용을 보면 훌륭한 내용이 많습니다. 볼게요. 수행의 목적물은 필요 최소한도 당연한 이야기. 그리고 과거 우리 법 19조 2항의 입법 취지 이거는 공물의 수용 가능성에 관련된 이야기죠. 다른 공익사업에 쓰고 있으면 가급적이면 새로운 공익사업에는 수용하지 말고 그래라. 그런 내용인데 헌재에서 이른바 공익 또는 수용권의 충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기존 사업의 공익이 새로운 사업의 공익이랑 충돌할 때 그때 공익의 조정을 목적으로 한 규정이다. 현재 공익사업에 이용되고 있는 토지는 가능한 그 용도를 유지하도록 그래서 수용의 목적물이 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그 기존의 공익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합리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규정이 있는 것이고 보다 더 중요한 공익사업을 위해서 특별히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 예외적으로 수용의 목적물이 될 수 있다. 네, 그런 판례입니다.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 있는 게 한해서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라고 판시를 했어요. 이거 최근에 우리 언제 나왔더라 이거 32회인가 최근에 나왔죠. 아무튼 공물을 수용할 때
별도의 용도 폐지가 필요 없이 수용할 수 있느냐에 관련된 문제가 한번 나온 적이 있죠. 까먹었네. 31, 32, 32회 같네요. 아무튼 문제 1번에 설문 3번인가 그런 게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행정재산에 대해서 2018년 최근이란 말이죠. 별도의 개별적인 법률에서 정해진 별도의 용도 폐지 없이 그런 절차 없이 내려진 사용재개를 위법하다고 판시한 바가 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논란이 막 있었거든요. 용도 폐지 없이 행정재산에 대해서 용도 폐지하지 않고 곧바로 수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필요하다라고 최근에 결론을 내려졌습니다. 아무리 특별히 필요한 경우라 하더라도 행정재산은 우리 또 1차 하셨으니까 행정재산 아시죠? 뭐 일반재산이랑 뭐 나뉘는 거 있잖아요. 국가 등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은 일반재산과 행정재산은 나뉘고 뭐 행정재산은 뭐 어떻게 있잖아요. 일반재산에 대해서는 당연히 용도 폐지가 필요 없죠. 근데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용도 폐지 같이 개별적인 법률에서 정해진 절차가 있다면 그걸 반드시 따라야 되고 그 이후에 수용하든 사용하든 그런 재개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우리의 판례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인정인데 여기서 한번 끊고 사업인정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